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투자 심리 악화로 4월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11.30포인트 떨어진 8,282.6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으며 나스닥 지수도 81.69포인트 내린 1,499.21을 기록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법원에 4억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12일 LG 디스플레이와 샤프, CPT 등 LCD 제조업체 3개사의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 총 5억 8,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켈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확보한 7천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인수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3달러 17센트 내린 56달러 16센트의 거래를 마감해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과 중국 등 주요 아시아국가 금융회사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작년보다 9배가량 높아졌다고 12일 진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최대의 가전유통업체죠. 베스트바이의 실적 전망 하향 조정 여파와 메이시 백화점의 적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추가 감원 계획 등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폭락을 했는데요. 4.73%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은 역시 5.1%가 넘는 그런 폭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소비 지출이 줄자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일자리마저 줄어들면서 어떤 소비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또 급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악재가 또 다음 악재를 연이어 불러오는 그런 형국인데요. 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상당히 먼 길을 가야 될 듯이 보입니다. 자,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소장과 함께 글로벌 경제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오늘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뉴욕 증시가 4월째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 다우지수가 시작을 하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한 200포인트 정도 내리다가 마지막에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실물 경제가 안 좋았던 점이 투자자들은 지금 실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그 악재 소식이,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왔는데요.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금융과 에너지, 소매주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우선 미국의 최대 전자 소매업체죠. 2위 서킷시디가 그 파산 신청을 했고, 어제는 이제 1위 전자소매 1위 업체인 베스트바이가 연간 실적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이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백화점 대표 업체 중에 하나인 메시 백화점도 분기 손실을 기록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또 대표적인 신용카드 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은행 주주 회사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아멕스가 그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모건 스탠리 가문 소식이 있으면서 금융권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에너지 그리고 소매주들이 하락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되고 주가는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감원 바람에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1, 2년 전에 이제 뭐 프레디 맥이나 그런 모기 접체 파산 등등 지금의 위기를 정확히 예견했던 그 전문가조차도 이번에 정리해고 당했다. 그런 소식이 뉴스에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이 무슨 멘트를 하나 날렸죠. 네, 폴슨 재무장관이 그 발표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융권에 대해서 그 새로운 방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매칭 펀드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금융권 회사가 10억 달러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경우에 미국 정부에서 1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매칭하면서 같은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매칭 펀드 방식은 미국 유럽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을 폴슨 미 재무장관이 이제 발표를 했고 도입하겠다고 했고,
비금융권에도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라든지 이 비금융권에도 자금이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우선 안 좋은 소식은 부실 채권에 대해서 금융권에 대해서 직접 매입하겠다는 방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영향은 뭐냐면은 금융권의 손실 규모가 차후에 손실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일정 비면 어떤 정부에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가 참 이게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장중에 나온 뉴스는 뭐냐면 인텔이 어제 주가가 좀 내렸습니다. IT 쪽에서 그래도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IT 쪽에서 좀 잘 견디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어제는 인텔이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가에 좀 그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행히도 달러 가치는 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엔화는 상승을 했고요. 달러 가치는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면 한국 경제는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 유가는 지금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55달러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유가는 당분간은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가도 하락세, 약세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미국 증시의 초점은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정책과 경기 침체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 쪽에서는 경기 부양책이고 베어 쪽에서는 경기 침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이제 당분간 좀 약세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는 미국 기업에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업체는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달러 강세는 미국 기업에게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조금씩 안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시아 시장도 역시 그 요즘 들어서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물론 그 폭 자체는 크진 않았습니다만 좀 억지로 시장을 바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을 테고요. 자,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어제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만 나홀로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은 경기 부양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지나치다는 부풀렸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금융주와 건설주 중심으로 어제 중국 증시가 올랐고요.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는 약 1% 올랐습니다. 여기 한편 그 일본 증시는 경기와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우려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증시는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중심으로 많이 내렸고, 엔화가 지금 어제 미국 시장, 국제 시장에도 보셨다시피 이 외환 시장에서 엔화가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다행히 내렸습니다만은 이 엔화가 강세라는 것은 물론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는 좋겠습니다만은 엔화 강세는 일본의 수출 기업, 일본의 대표 우량주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는 엔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주들이 부담이 되면 수출주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네, 저렇게 엔화 강세인 상황이 뭐 우리 또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또 잘 활용을 해야겠죠. 네. 하지만 환율이라는 게 또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도 이게 독이 되는 경우도 많고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글로벌 경제가 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잠시 안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좀 깊은 불안의 골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문제를 많이 그 해소를 하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점은 경기 침체입니다. 그 감원 소식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현재 연말 시즌이고 연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경기에 대한 전망을 기업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제밤에도 이제 미국 증시에서 보셨다시피
미국 기업들의 내년 경기 전망은 좋지 않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당분간 뭐 짧게는 한 2, 3개월 아니면 길게면 한 6개월 정도 그 전망치를 낮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당분간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런 실적 하향 전망이라든지 실적 부진 결과라든지 이런 걸 내놓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 가지 바람은 뭐냐면 이러한 그 실적 부진 발표라든지 침체 발표라든지 이런 발표들이 이 주가는 이제 선제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마무리가 되면은 주가는 그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은 지금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서 허덕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허덕이는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진단을 최종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연구소 소장이신 남은호 소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의 심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우리 시장 주요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었습니다만, 네. 장 막판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마이너스 4.87 정도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거래량은 6억 주 조금 넘을 만큼 조금 미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거래 동향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마이너스 한 1,7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던 모습을 보였고요. 네. 기관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 4천억을 포함해가지고 한 2천억 넘는 순매수 부분을 보였고, 개인들은 선물 시장에 비해서는 현물 시장에 좀 미미한 흐름들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0.7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5억 주 조금 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기관이 한 2,200억 정도의 순매수세로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어제 톡톡히 했습니다. 사실 타이밍상으로나 이제 해외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종합해 볼 때 어제 우리 증시가 빠지면 사실 이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적으로 한 4포인트대의 적은 하락폭을 보였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좀 문제는 이제 어제 뉴욕 시장의 급락에 따른 우리 시장이 오늘 얼마나 선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어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봤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선호하는 순매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예, 어제 장 막판에 좀 반등을 줬던 종목이 이제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인데요. 이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테크인이었던 것 같고요. 네. 삼성전기, 그다음에 현대건설, 그다음 동아제약, LS 같은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줬었고, 특히 이제 지주에서는 LS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계속해서 출회되는 만큼 하방경직성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반등을 또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주였던 동아제약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 보이는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 5일간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들은 STX 페노션, 그 다음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현대 오토넷 같은 종목들이 최근 한 5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하면서 그나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들을 보니까 하나의 어떤 테마로 묶기에는 참 이게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우리 장의 특징적인 점들은 어떤 것들이 눈에 띄던가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형성해서 장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어떤 모멘텀이 부재가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산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좀 대규모 1,000억이 넘는 순매도를 보이면서 약세를 지속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물론 오늘 수능도 있는 날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장중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들의 그 선물 매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었고 또 개인들의 그 선물 매도로 인해서 베이시스 축소가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체로 변동이 컸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피치사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때문에 은행주들이라든가 증권주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던 게 전체적으로 장의 흐름 자체를 좀 반등을 좀 쉽지 않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새벽에 죄송합니다. 자, 어제 우리 장의 그 특징적인 모습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적인 어떤 또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워낙 지금 경기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경기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도 어떤 예고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상당히 수혜를 받는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테마를 좀 억지로 좀 찾아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시장 자체가 막 좋아졌을 때야, 야, 이 업종의 장기적인 전망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쭉 간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이것저것 찾아가다니면서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장이 좀 계속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들이 분명히 있겠죠. 예, 지난주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대우차 판매가 특징 종목으로 일단은 검색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성도 유원지 개발권 관련해 가지고 상한가를 이틀 연속 만들어냈던 종목인데 땅이 엄청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또 연일 하한가를 만든 종목이 나타난 만큼 지금은 어떤 특징주라고 해서 테마를 쫓아가면서 추격 매수하는 건 자제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앞서 이제 진행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서울시에서 정책이 나온 부분이 대규모 그 서울에 있는 부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롯데칠성이 가지고 있는 서초동 땅, 그러니까 6만 9천 제곱미터 부지 부분을 일단은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민간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민간 개발을 하면서 기대감 때문에 그런 부분과 그 부분이 이제 제도화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그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제 그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종목 중에서 삼성테크인이 이제 기업 분할을 통해 가지고 성장성이 이제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항상 이제 적자 사업 부분으로 있었던 디카 부분이 일단은 분리될 것 같습니다. 뭐 가칭이긴 합니다만은 삼성 디지털 이미징이라는 사업체로 계열화될 것 같고요. 주력 사업이었던 방위 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라든가 장비 시스템 또 반도체 부품 관련 부분으로 꾸준하게 이제 실적을 향상시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특징적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SN 그 대우 같은 경우에는 GM 대우 자동차 조업 중단이 다음 달 22일부터 해서 1월 4일날까지 이루어진다는 부분 때문에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만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한 120억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매월 한 350억에서 30억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적 악화에 따른 하한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S&T 대우 같은 경우 과거 이제 대우 정밀을 인수한 그런 회사죠. 뭐 소총 등을 만드는 방산업체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지만 또 S&T 같은 경우는 그 경영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S&T 대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익이나 매출 규모가 또 매년 한 10%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그룹 내에서는 또 가장 알짜 회사다라고 그렇죠. 굉장히 또 자신감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시장에서 하는 평가는 또 그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부지 용도 변경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이제 대규모 부지가 어떻게 뭐 용도 변경이 된다라든가 용적률이 상향된다라든가 하면서 자산 가치라든가 이후 사업 가치의 급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뚝섬에 있는 뭐 삼표레미콘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남역 사거리 인근에 있는 롯데칠성 그 물류센터 부지를 갖고 있는 롯데칠성 그리고 대한전선 등등의 어떤 대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우차 판매 같은 경우도 이미 뭐 한 5, 6년 전부터 거기 그렇죠. 100몇 층짜리 빌딩 짓는다고 송도 유원지 부지에다가 한 5, 6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삽질도 아직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염두를 두셔야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긴 흐름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새벽 미국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장이 영향을 받겠죠? 예, 아무래도 시장 시가 보기가 좀 두려울 만큼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일단은 오늘 옵션 만기일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어제 프로그램 매수 유입됐던 부분, 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물 옵션 종합 포지션 수익 구조 자체가 한 150포인트 이상에서 수익 구조, 오늘 물론 뭐 포지션이 변경이 되긴 할 겁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하방 정지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장 전망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이제 피치사의 신용 등급 하락 부분 때문에 국내 유동성 경색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의 악재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우차 판매 같은 경우도 ABCP 같은 경우가 이제 10일 만기인데 하루 연장이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PF에 관련된 우려 부분이 계속 나타날 거고요. 중국 시장이라든가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 자체는 결국은 플랜이긴 한데 이제 액션으로 넘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의 악재들 부분에 따른 이제 부담감이 계속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선물 미결제 약정 부분이 하루에도 1000계약 이상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가 이제 11만 계약 이상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과 이제 선물 거래량이 40만 계약이 늘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하락 장세다 보니까 더더욱이 선물 시장에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의 선물 플레이 자체가 장의 방향성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네. 오늘 장세도 개인들의 선물 플레이를 유심히 지켜보시게 되면 오늘 장의 방향성도 같이 점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 장세에 따른 단기 매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장 흐름에 있어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오늘 뭐 장 시가 부분은 미국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낮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00선이 위치하고 있는 주봉상의 5주 이평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지지 여부, 또한 만약에 깬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의 회복 부분이 얼마큼 필요하냐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기준선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1200선 자리가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5월 달부터 해서 하락 국면을 만들어냈던 이 기준선 자체의 저항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부담감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5일 이평선 자리도 의미 있는 구간으로 흐름들 만들어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걸쳐 있는 모습 보였었고요. 이번 주는 잘 지지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 구간을 깨느냐 회복되느냐가 중요한 흐름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장에서 아무래도 뭐 상황이 좀 앞을 내다보자니 좀 깜깜하니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이미 상당 부분 발을 한 무릎까지는 담그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좀 적합할지 전략에 관한 조언을 해주십시오. 예, 어떤 뭐 장의 테마라든가 어떤 시장의 흐름이 있다면은 네. 그 부분에 따라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아보다 보니 결국은 배당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최근 이제 장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준금리는 빠지지만은 은행채라든가 회사채 같은 그 금리 같은 경우에 실질 금리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만큼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장이 밀리다 보니까 자사주 취득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3개월 평균 월 평균 한 20개 종목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10월 들어가지고 80종목 이상 되는 종목들이 자사주 취득을 신고할 만큼 지금 이제 우리 회사 주가가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하시는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본다면은 높은 배당을 하는 회사라면은 또한 자사주 취득을 하는 회사들은 그만큼 현금 비중이 많고 유동성이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할 만큼 안정적인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회사를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을 앞두고 이제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을 챙기기 위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또 안정적인 시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이후로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계업종이라든가 은행, 건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7% 이상이 되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한 1.5% 정도 변동성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최근 한 보름 정도는 한 4.5% 정도로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추격 매수는 일단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물론 장은 약세 국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머니라든가 이런 부분의 유입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이 하락되는 부분은 또한
주가의 투자의 매력 부분을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더 갭이라 그래서 이제 채권 국고채 금리 3년채 금리 부분하고 그 주가의 기대 수익률의 차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11월 달 2,000포인트 가까이 갔을 때는 한 2%밖에 갭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그 한 8% 이상 되는 갭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머니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PER이 한 8배 정도 올라간다면은 1,300선까지 지수상으로는 1,300선까지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는 시점이 이렇게 하락 국면일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뭐 한 9시를 막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분들 가운데 왜 9시가 됐는데 이제 개장시 초과를 안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오늘 그 수능 관련해서 장이 1시간 늦게 개장되는 날이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종목 발굴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쉽지 않죠. 예, 그렇지만 저는 오늘 효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효성? 예. 효성 같은 종목은 최근 이제 8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굉장히 낙폭이 심화됐던 36,000원대 가격. 전일 종가 같은 경우에는 36,800원으로 끝났습니다만은 효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영업이익 부분이라든가 3분기 영업이익 부분, 그다음에 내년 영업이익 부분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낙폭이 좀 컸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손실이 한 900억 정도 나타난다는 부분 때문에 실적 부분에 어떤 악화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 4분의 1 토막 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가격 메리트 이따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영업 실적이 한 80% 정도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009년도 예상 실적도 매출 부분 한 7조 정도, 영업이익 부분은 3,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일단은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송배전에 따른 투자 증가로 인해 가지고 송배전 사업 성장 부분이 기대될 만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기여도 자체가 거의 한 30% 가까이 송배전 부분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인도 부분도 이 부분에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송배전 부분의 수주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도 대비했을 때 한 25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9년도, 2010년도도 꾸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력 사업 부분도 이제 상업화 시키고 있는데 아주 미미하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2009년도는 한 300억, 2010년도는 850억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 회사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효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대는 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예, 아침 시가 부분은 조금 약하게 시작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시가 부분을 깨고 내려온다 그렇게 볼 때는 일봉상의 흐름에 있어서는 기준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 그러니까 꾸준하게 저점 올려가면서 기준선 구간을 돌파해가지고 잘 지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준선 자리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34,5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34,500원 자리의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일단 저가 매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저점 구간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주봉상의 흐름에 있어서 저점 구간, 그러니까 지난 10월 31일 날 종가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3만 원짜리인데 이 3만 원짜리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기준선 구간을 타고 내려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46,000원대 가격이 오면 일단 현금화 시켜주시는 흐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랬듯이 전고점이 한 최고점인 82,000원대에서 지금 상당 부분 내려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미약품은 어떻습니까? 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계 업체 중에서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북경 한미약품 쪽에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 소화제라든가 그 다음에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연 4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병원 약국 같은 데다 직접 영업하고 있다는 자체가 다른 제약업체들을 비해서는 공격적으로 또 차별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연구개발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매출 부분의 한 7% 가까이는 계량신약이라든가 바이오 산업에 굉장히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소화성 궤양제라고 볼 수 있는 에소메졸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2009년도 상반기 때 임상을 일단은 완료를 할 거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는 매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2008년도 유럽 시장에는 이제 2008년도 임상이
끝나게 되면은 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호주까지 많이 연관이 된다면은 한 4천억 정도, 영업이익률 부분은 한 30% 정도 될 만큼 아주 고부가치 제약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일단은 매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 보면은 10월 말부터 해서 꾸준하게 나타내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대를 한 어느 정도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일지. 예, 네. 우선적으로는 한 87,000원대 가격 정도 온다면 매수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어제 끝나기는 95,000원대 끝났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양봉이 나타나는 것처럼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종가 무렵은 항상 시가보다 높게 나타날 만큼 관심을 갖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87,000원대 가격 정도만 온다면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수가는 87,0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공격적이신 분들이라면은 9만 원대 미만만 오신다면은 매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주봉상에 위치하고 있는 기준선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9,000원대 가격, 8만 원대 약간 하회하는 부분이면 손절가를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10만 원대 조금 넘는 가격, 10만 8천 원대 가격이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10만 8천 원대 가격이면 일단 일시적으로 이익 실현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고 변동성이 큰 장세인 만큼 배트를 좀 짧게 주고 휘두르는 그런 단타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동교정 지점의 심혁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의 확실한 돈벌이인 캐시카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철강 등 경제의 버팀목인 주력 산업이 모두 수출 감소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 이유를 대비한 투자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명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 대란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신규 취업자는 작년보다 9만 7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정부 목표인 20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취업자 수는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심각한 구직난이 예상됩니다. 신성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자 건설업계의 줄도산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자산을 내다 팔기도 어려워 올 연말 건설회사가 추가로 도산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진행 중인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파장을 줄일 계획입니다. 저축은행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어 은행들이 돈을 회수해가자 건설사들이 연 20%의 이자를 물면서도 저축은행 대출을 쓰는 것입니다. 저축은행 입장에선 자금시장 경색으로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내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실물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정상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공동 재정 정책을 펼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정 적자만 늘릴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는 가운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제 자금 시장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런던은행 간 금리인 리보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3개월물 달러 리보는 2.175%를 기록하며 22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 활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낳는 자녀 수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의 0.96명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또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보건 분야의 지출 비율은 3.1%에 그쳐 아프리카 가봉이나 에티오피아 등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대형마트에서 식품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매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류만 매출이 증가한 것은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를 모시고 현재 경제 이슈에 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 그 뉴스 정리에서도 보니까 이제 대형 마트에서조차 식품만 팔려요. 이렇게 써 있던데, 예. 지금 얼마나 경기 침체가 참 심각한지 이제 뭐 초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을 우리도 이제 받는 거라고 볼 텐데요. 우리 한국도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한가운데 있다고 봐야겠죠.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를 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크고요. 네. 무역에 우리나라 경제가 대부분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실물 경제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좀 안타깝게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뭐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자동차나 뭐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이른바 이게 우리나라를 이른바 먹여 살리는 제품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캐시카우들이 흔들리면서 이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지난 10월 수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뭐 이게 그나마 좀 잘 된 거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약간 좀 소형차로서 아니면은 연비가 좋은 차로서 잘 팔리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거고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 뭐 GM이나 미국 자동차 3사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내일 뭐 파산의 위험 계속 연이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GM 대우 공장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말부터 모든 공장의 생산 라인 아마 한시적으로 중단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뭐 반도체 가격 하락하고 있고요. 석유 제품 화학들 역시 뭐 세계 경기 침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 당장 내년에 이제 우리 수출이 많게는 10% 넘게 위축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요. 뭐 괜찮다 싶은 대기업들도 어려움에 닥칠 것이다. 뭐 최근에 뭐 신성건설 부도가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고 지난 뭐 우리 IMF 때 생각해 보면은 뭐 대우를 비롯해서 뭐 현대도 당시 굉장히 어려웠죠. 뭐 한락, 우름 뭐 등등 해서요. 참 많은 기업들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결국 다시 한번 이런 좀 상상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기업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좀 저희가 위기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고 생존 전략을 짜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침체가 끝난 뒤에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 좀 선투자도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좀 지금 당장 그걸 생각하기에는 너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뜨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뭐 신성건설이 이제 뭐 그 시공 능력으로 봤을 때 41위권, 이제 40위권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주 또 대형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회사 이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석해 놓은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은 금융권에 얽혀 있는 그 돈들이 상당히 적지 않게 많다. 예. 그런 게 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와 어떤 금융권의 부실에 뇌관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이제 업계에 상당히 팽배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신성건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채무가 약 2,600억 원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자산 뭐 서울 강남에 4억도 있고요. 이런 자산들만 팔아도 지금 사실은 2,600억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도가 맞았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시장에 자금 경색, 자금 유동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를 방증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흑자도산의 우려, 지금으로서는 좀 무섭지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좀 염두에 둬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자산 매각이라는 게 상황이 좋을 때 팔아야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거지 이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걸 이제 시장에서 알게 되면은 나중에 빚잔치 할 때 사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을 텐데라는 기대감을 갖는 순간부터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 산업별로 우리 경제를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어떤 그 성장을 이끌었던 그 주력 산업들조차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지요. 예, 좀 한번 산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얘기를 좀 해봐요. 뭐 우리나라 최고의 주력 생산 제품이지요. 네. 2006년까지만 해도 이 반도체 하나만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현금 수익을 거뒀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수치가 엄청났었죠. 예,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가 대한민국 먹여 살렸다 이런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은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D램과 랜드 플래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또 업체 간 출혈 경쟁, 특히 대만 업체들과 이제 출혈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지 않았으니까 이익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 4분기 같은 경우요. 영업이익이 2,400억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4년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난 셈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수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아까 전에 살펴봤는데요. 뭐 그나마 낫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9월 들어서 대미 수출 대수가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 이상 줄었습니다. 여기에 또 작년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린다고 하는 조선도 뭐 다를 바가 없죠. 뭐 CN중공업 워크아웃 위기에 몰린 게 단적인 예고요. 또 빅3라고 하죠. 우리나라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정도가 빅3로 꼽을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향후 3, 4년 안에 일감이 바닥이 날 수 있다. 지금 당장이야 뭐 수주해 놓은 일감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치지만 앞으로 3, 4년 뒤에는 과연 새로운 일감 선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불안감도 팽배한 상태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하지만 또 앞으로 다가올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준비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의 위기가 참 힘들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또 다가올 시기가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하루 이틀 굴러갈 거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세계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못해 특히 미국 기업들 요즘 뭐 오늘 내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공급 부족이 올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그나마 사정이 나은 기업부터 이런 앞으로 좀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대비해 나갈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과거 삼성이 반도체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실히 해가지고 그동안 최근 몇 년간의 호황을 누려왔고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 파이넥스 용광로 투자가 바로 대표적인 성공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런 뭐 불과 몇 년 동안의 우리의 성공 사례를 지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뭐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의 어떤 성장 사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세계 미국 빅3조차도 지금 힘들어할 만큼 안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주 물량 기준으로는 50% 그리고 수주 금액 기준으로는 이미 75% 정도의 하락을 했다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런 기업의 어려움은 그대로 바로 일자리 감소로 연결이 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제 발표된 겁니다. 통계청에서 10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월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약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게 지난 2005년 2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겠죠. 이 준비된 도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제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지난 10월 신규 취업자 수가 9만 7천 명 늘어났습니다. 지난 2008년 5월만 하더라도요, 18만 1,000명이었고요. 불과 두 달 전입니다. 이 8월만 해도 15만 9천 명이었는데 지금 정부 목표치가 20만 명은 뭐 고사하고 네. 불과 5달 전, 2달 전만큼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문제지만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이 이제 계절적으로 고용의 비수기입니다. 건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 공사판에서 사람들을 쓸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고용 비수기고요.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욱더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고용 사정도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혹독할 것이라는 뭐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약 3%대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취업자 증가 폭도 결국 10만 명 안팎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어두운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 한 5만 개 이상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부가 일단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부터 계속 공약을 취임 전부터 뭐 선거 때부터 공약을 한 거고요. 뭐 새 정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얘기죠. 최근 이제 국토건설부가 얘기를 밝혔습니다. 뭐 건설 투자와 공공기관 확대로 일자리 5만 개 이상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지만요. 사실 또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뭐 5조 원 투입하겠다고 하는데요. 뭐 돈만 투입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또 하나, 설사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렇게 건설 투자와 공공기관 확대로 늘어나는 일자리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파트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 단순 일용 노동직, 말 그대로 좀 속된 말씀은 노가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일자리만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뭐 당장 뭐 하루 이틀 뭐 1년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게 사회적 고용 효과에 있어서 과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의구심을 가져보고 이게 일회용 일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요즘에는 그 인력 시장에서조차도 하루 일용직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남자들은 이제 뭐 노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력 시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도 상당히 많이들 있을 텐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들이 있었거든요. 예, 뭐 하루짜리 일자리는 언제든지 나가서 구할 수 있었지만요. 지금 예. 뭐 상황은
뭐 아시겠지만 그리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제가 노가다 일 조금씩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할 때 장래 희망이 10장 되는 거였어요. 그러셨습니까? 예. 근데 10장.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건설업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자, 신성건설 관해서 지금 건설업계 불안감이 굉장히 크죠. 예, 도급순위 41입니다. 뭐 중견건설업체고요. 신성건설 어제 결국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죠. 공시를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10월 말에 한번 1차 부도 위기가 있었는데요. 뭐 간신히 넘긴 했더니 결국 2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좀 안타깝게 일이 처리가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아파트 브랜드죠. 미소지음으로 널리 알려진 회사고 이게 네.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지방 중소도시에서 벌린 아파트 사업에서 이제 미분양이 정체되면서 이 회사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금 악화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신성건설 쌓인 미분양만 1,300가구라고 합니다. 어이구. 예, 뭐 한 집당 한 가구당 2억 원씩으로만 계산을 해도요. 2,600억 원의 돈이 물린 셈이지요. 이 지난주에 이제 부도 직전에 몰렸었는데 이때 이제 채권은행들이 마감을 무려 4번이나 연장을 했습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그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들 만기 연장해주는 사례 좀처럼 보긴 한두 번까지는 가끔 있지만 이렇게 4번씩 연장해주는 사례는 참 국내에서 보기 드뭅니다. 어쨌든 4번 연장하면서 가까스로 목숨은 연명을 했지만 결국은 좀 이렇게 안타깝게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한 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어떤 위기의 시작점이 아닌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수습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한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던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재수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인생의 어떤 첫 발을 내딛는데 가장 중요한 또 관문을 통과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마음이 결코 이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나와서 또 일자리 잡는 게 굉장히 힘든 형국이 되어 있으니까요. 부디 바라건대 오늘 수능 시험 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일자리를 조금만 노력하면은 자기 실력에 맞는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운 사회가 돼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뛰면은 충분히 3, 4년 후에는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부터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